안녕하십니까. 국제전자상거래 권한솔, 김유진, 김지환, 여상훈, 최민기로 구성된 파리피플조입니다. 일단 목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제품 소개, 2번 제품의 선정 이유, 3번 상품의 시장성, 4번 수익성, 5번 향후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1번 제품 소개와 2번 제품의 선정 이유 부분의 발표를 맡게 된 국제무역학과 최민기입니다. 1번 제품 소개. 저희 파리피플조는 한국의 전통미를 간직한 한국전통장신구 비녀와 뒷꽂이를 판매 제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저희 파리피플조에서는 두 가지 타입의 비녀와 뒷꽂이 세트 상품을 계획하였습니다. 첫 번째 A타입은 유색꽃 문양이 돋보이는 유색꽃 비녀와 유색꽃 뒷꽂이를 구성 상품으로 한 세트 상품입니다. 두 번째 B타입은 A타입의 구성품과 분위기가 사뭇 다른 백색의 꽃 문양 장식과 크리스탈 장식이 돋보이는 크리스탈 비녀와 크리스탈 뒷꽂이를 구성품으로 한 세트 상품입니다. 서로 다른 분위기와 디자인을 가진 두 세트 상품을 계획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조금 더 넓혀드릴 계획입니다. 2번 선정 이유. 최근 BTS 그리고 다양한 K 컨텐츠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소비의 증가를 많은 매체를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TS의 뮤직비디오에 한복이 등장하고 미국 유명 TV쇼에 BTS의 무대로 경복궁이 등장함에 따라 많은 외국인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적인 제품에 대한 수요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에서 상영된 K-좀비의 흥행을 이끌어낸 드라마 킹덤의 영향으로 아마존 내 갓 판매량이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로 한국적인 제품의 판매 가능성은 조금 더 확고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례와 가능성을 파악하였고, 비녀 그리고 뒷꽂이를 틈새 시장 공략 아이템으로 선정하여 호미와 갓에 이은 전통 한국 제품 판매 성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비녀와 뒷꽂이를 판매 제품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품 소개와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파리피플조 비녀와 뒷꽂이 세트 제품의 시장성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국제무역학과 김지환입니다. 저희가 판매하려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들이 현재 사진에 나온 것과 같이 현재 아마존에서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매량 또한 적게는 월 400회부터 많게는 900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판매하려는 제품과 유사한 타 제품을 구입한 외국인들의 후기 및 반응들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시는 것과 같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마존에서 거래되는 유사 타 제품들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디자인과 색채 면에서 단조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서 차별화된 좀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과 색채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시장성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익성에 대해서는 다른 조원이 발표를 이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녀와 뒷꽂이 수익성 파트 발표를 맡게 된 국제무역학과 1학번 여상훈입니다.
비녀와 뒷꽂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판매하면 얼마 이득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진율입니다. 마진율이란 판매를 했을 때 원가 기준이 아닌 판매가 기준으로 얼마의 이윤이 남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원가의 마진율을 책정한다면 판매 가격 기준으로 많은 이익을 못 보기 때문에 판매가의 마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을 알아보기 전 저희 물품의 비녀와 뒷꽂이 원가 대략 만원이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의 무게 합은 약 400g이라는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으로 인해서 우체국 K패켓을 이용했을 때 배송비는 대략 13,200원 정도가 나온다는 가정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진율 40%로 잡았을 경우입니다. 앞의 가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물품의 총 원가는 약 23,2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의 공식을 이용해서 저희의 총 판매가를 구하자고 하면 대략 38,667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총 판매가에서 원가를 빼면 약 15,000원 가량의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달러로 환산하면 약 13.7달러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판매 가격의 40%, 마진율 40%와 매우 근사한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판매가 먼저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앞선 수익률을 계산 과정을 봤을 땐 저희는 먼저 마진율 먼저 구했는데요. 이번에는 저 앞에 공식을 이용해 임의로 저희가 판매가를 정한 후 마진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수익 계산 과정과 똑같은 총 원가에 비녀 뒷꽂이 가격을 저희가 임의로 20달러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송비가 약 11.61달러 든다고 했을 때 저희는 총 31.61달러의 비녀와 뒷꽂이를 팔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 11.616달러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판매 가격에 비교해보면 대략 35%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위에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본다면 똑같이 35%가 나온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위에 공식을 이용해 보아도 똑같은 약 35% 정도의 마진율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FBA 이용 시입니다. FBA를 이용하기 위해 물품을 아마존 창고로 보내야 하는데 이에 있어 공동물류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박스 하나에 총 20kg 그리고 배송비는 약 13만원이라고 합니다. 큰 상자 하나에 모든 물건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 물품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있어서 저희의 비녀 뒷꽂이는 정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몇 개의 팀이 공동물류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 봤는데요. 만약에 4개의 팀이 공동물류를 이용한다 했을 때 저희에게 주어지는 무게는 약 5kg 그리고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배송비는 약 32,500원 정도가 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비녀와 뒷꽂이 무게는 약 400g이기 때문에 총 12개의 물건을 32,500원에 아마존에 있는 창고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공동물류 이용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공동물류 이용팀을 고려해서 비교하여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으로 물건을 팔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수익성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홍보 전략 파트를 맡게 된 17학번 김유진입니다. 저희 조는 PPC 광고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 PPC 광고란 페이펄 클릭의 약자이며 클릭이 한번 일어날 때마다 일정 금액만큼 아마존에 지불하는 키워드 광고를 의미합니다. 노출과는 상관없이 클릭이 일어나지 않으면
과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PPC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리스팅 최적화가 기본이어야 하는데 이미지 7개 플러스 영상, 필수 키워드가 포함된 타이틀 최적화, 블랙 포인트와 디스크립션 최적화, 리뷰가 15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제품 등록 후 최적화가 완료되었을 시에 소비자가 검색 시 제품이 가장 첫 페이지에 나오거나 경쟁 또는 연관 제품에 같이 노출되어 구매가 유도될 것입니다. 키워드 광고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도 전략만 잘 세운다면 판매를 통해 매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존 PPC 광고의 종류로는 오토 모드와 매뉴얼 방식이 있는데 광고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만든 후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토 캠페인 방식은 셋업이 쉬우며 키워드 발굴용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매뉴얼 캠페인 방식은 셀러가 고객을 타겟팅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단점은 고가이고 셋업을 위한 충분한 준비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마존에서 가장 익숙한 광고라면 앞에서 언급한 스폰서드 프로덕트 이하 SP가 있습니다. 고객의 아마존 검색 결과나 제품 상세 페이지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클릭당 과금 광고인데 아마존 마케팅에서 이제 필수 옵션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어떤 판매자든 하게 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내 제품을 차별화하기 더 어려워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에서의 SP 광고는 비딩 단가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이는 셀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브랜드화가 완료된다면 판매자는 두 가지 새로운 광고 상품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스폰서드 브랜드와 스폰서드 디스플레이입니다. 우선 스폰서드 브랜드 이하 SB를 먼저 살펴보면 SB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검색 엔진 서비스의 브랜드 검색 광고와 유사합니다. 일반적인 SP 광고와 다르게 제품 검색 결과가 최상단에 노출되며 단순히 제품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브랜드 로고와 원하는 마케팅 메시지를 최대 3가지 판매 제품과 함께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SB 광고는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결과 최상단 노출된 광고는 아니지만 아마존 검색 결과에서 음소거된 영상 콘텐츠가 제품과 함께 노출되기 때문에 일반 SP 광고에 비해 주목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폰서 디스플레이입니다. 이하 SD는 앞서 설명한 검색 기반의 광고들과 달리 디스플레이 광고로서 홍보하는 제품 정보가 광고 이미지로 자동 변환되어서 노출되는 상품입니다. 타겟팅 옵션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품 타겟팅으로 내 제품과 유사하거나 보안제에 해당하는 제품의 아마존 상세 페이지에 광고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다른 옵션인 조회 마케팅은 지난 30일간 내 제품의 상세 페이지는 조회했으나 구매는 하지 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아마존 외부 제휴 채널, 가령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에서 광고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아마존 셀러 센트럴에서 유일하게 아마존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리타겟팅 옵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희조의 이 PPC 광고를 이용한 포트폴리오 방식으로는 오토 애드 세팅 후에 2-3주간 운영을 할 것이고 오토 애드로 채집된 키워드를 통해서 경쟁 제품을 분석한 후에 그 분석 내용 기반으로 한 매뉴얼 애드를 세팅할 것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등록이 되었다면 브랜드 애드를 동시에 세팅하겠습니다. 아마존 미국 커머스는 한국 시간으로 운영하면 안됩니다. 우리와 시차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태평양 표준시, 태평양 일강 절약 시간을 기준으로 광고를 운영하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홍보 파트의 17학번 김유진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화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전략 파트를 발표할 17학번 권한설입니다. 두 번째 향후 전략은 브랜드화입니다. 아마존은 글로벌 D2C 시대에 브랜드나 제조업체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온라인에 직접 판매하는 모델입니다. 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한 후 브랜드를 기억하고 검색하여 재구매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조는 추후에 아마존에서 브랜드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브랜드 등록이란 아마존 내에서 브랜드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방지하고 브랜드 등록 기업에만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브랜드에 제공되는 기능으로는 브랜드 강화 컨텐츠, 헤드라인 검색 광고, 아마존 스토어 제작, 위반 신고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잘 활용하여 고객에게 더욱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등록 혜택으로는 첫째, 브랜드 강화 콘텐츠가 있습니다. 각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 텍스트 등을 추가하여 제품의 셀링 포인트를 보다 더 강력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아마존 스토어 제작입니다. 아마존 스토어는 브랜드 중심의 쇼핑 경험 제공을 위한 브랜드 전용 페이지입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와는 달리 아마존 스토어는 셀러의 브랜드에 대해 소개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며 데스크탑, 모바일, 태블릿 등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된 멀티페이지 스토어 제작이 가능합니다. 아마존 스토어는 목적에 따라 카테고리, 브랜드, 인기 상품군, 개별 상품별 페이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카테고리 및 하위 브랜드에 속한 제품을 최대 3개까지 서브 페이지로 구성하여 노출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스토어를 개설할 시 제품과 브랜드를 동시에 선보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고객 충성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브랜드 검색 횟수, 재방문자 수, 판매 전환율 증가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헤드라인 광고입니다. 아마존 검색 결과 가장 상단의 등록 브랜드와 제품을 노출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브랜드 로고, 커스텀 헤드라인, 3가지 상품을 노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반 신고 기능입니다. 등록한 브랜드 가품 이슈가 발생하거나 타셀러가 상품 상세 페이지에 잘못된 정보를 기재한 경우 브랜드 소유자는 위반 신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향후 전략으로 컴플레인 관리가 있습니다. 컴플레인 마케팅이란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고 활용하는 마케팅입니다. 컴플레인에 적절한 대응을 하여 경쟁력을 키우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리뷰를 확인하면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시간이 중요한 온라인 시장에서 빠른 대응은 필수적입니다.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기 전에 문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의 리뷰와 댓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모니터링은 고객의 반응을 최대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이 최초로 불만을 제기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객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해당 고객이 겪은 경험에 대해 우리가 공개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들에게 책임감과 투명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임 있는 업체임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